이번에는 증명 방법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내용이 있어라는 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요약한 게 맞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그걸 증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정리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삼각형의 정의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정삼각형 그럽니다. 그건 정의. 그럼 정의라고 하는 건 증명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죠. 정의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부르도록 할 것이다. 뭐 이름을 정하던 어떤 상황을 정하던 정하는 걸 우리가 정의라 그래요. 정의는 증명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약속하는 것이고, 정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직접적으로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정리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대로 끌고 나가요. 그럴 수 있죠. 연역적인 어떤 추론 방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완전히 딱 정리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증명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증명을 우리가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고요. 대신에 직접 이렇게 끌고 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는 좀 돌아가야 돼요. 좀 이렇게 멀리 가더라도 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P라는 것이 되면 Q라는 것이 성립해 라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는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참임을 보이는 방법. 어떻게 뭐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과 진리값이 똑같은 게 이제 대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라는 요 명제 대신에 요 명제를 여러분이 증명을 해줍니다. 자, 이거가 참임을 보인다. 사실 이 둘은 같다고 봐야죠. 같다. 이것이 참임을 보인다는 것과 이것이 참임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상 뭐하다? 같은 것이다. 이런 방법은 무슨 방법? 대우 증명법 그럽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귀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귀류법은 P이면 Q가 참임을 보인다? 어떻게? P이면 반드시 Q가 되더라. 혹시 그렇지 않은 게 있다고 한번 해볼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P가 되는데 Q는 아닌 게 있다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부분을 뭐 한다? 부정을 한다. 그래서 P이지만 Q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모순이 발생한다. 앞뒷말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잘못된 거죠? 이 Q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정하면 잘못되니까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순 발생? 반드시 Q가 된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요 흐름은 P이면 Q가 돼 라는 걸 보여줄 때 P는 되는데 그런데 Q가 아닌 것이 있더라. 한번 가정해보자. Q가 뭐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앞뒷말이 뭐가 안 맞아서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하면 모순이 발생하니까 이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Q가 아니라고 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뭡니까? 반드시 Q가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은 무슨 방법? 이것은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귀류. 돌아간다는 뜻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잘못되니까 처음으로 다시 가서 Q가 맞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 자, 요거 그냥 보여준다. 이 직접 증명법. 자, 이 명제의 대우를 증명한다. 대우 증명법. P는 되는데 가정 너는 인정하는데 결론이 아니라고 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아, 요것은 귀류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증명이라고 하고요. 얘를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걸 증명을 하고자 할 때 어떨 땐 얘를 쓰고 어떨 때 얘를 쓰는지 또 어떤 것이 편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3-1번 살펴볼까요? 예제 3-1번. 첫 번째 문제는요. 자연수 AB에 대하여 AB가 홀수이면 A 곱하기 B가 홀수이면 A, B는 모두 홀수이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범위는 자연수 범위다. 그런데 A 곱하기 B가 홀수. 그러면 자, 여기 가정입니다. 자, 결론. A, B 모두 홀수. 이렇게 되죠. 모두 홀수이다.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곱해서 홀수이면 둘 다 홀수이다. 그렇겠죠. 둘 다 홀수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둘 다 홀수가 아니면 곱하면 분명히 어떤 짝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증명을 할 때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짝수와 홀수의 곱의 성질을 보게 되면 홀수를 곱할 때만 홀수가 되고 홀수, 짝수 또는 짝수, 짝수 내가 곱하는 수 중에 짝수가 들어있기만 하면 그 결과는 짝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두 홀수가 아니다. 다 홀수인 것은 아니다. 뭔 얘기입니까? 둘 다 홀수 그건 아니고 둘 중에 짝수인 것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럼 A가 짝수 이거나 B가 짝수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 곱하기 B가 홀수가 아니다. 자, 수를 우리가 분류할 때 홀수 아니면 짝수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하니까 홀수가 아니다는 짝수이다 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을 이렇게 쓰자면 이렇게 대우 명제인데요. 증명. 이 대우를 지금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어떻게? A가 짝수라는 말을 자, 수식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요거 글자잖아요. 문자지 않습니까? 문장인데 이거를 수식으로 A는 2M 그래요. 여기서 M은 자연수. M이 자연수입니다. 또는 B가 또 짝수 뭐 2M. 그 A를 우선 A를 2M이라고 하면 그러면 A 곱하기 B는 2M 곱하기 B가 되는데 이건 2 곱하기 M 곱하기 B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뭐다? 이것은 짝수이다. 짝수. 얘는 짝수이다. 또한 B가 뭐 K라고 할까 이번에? 역시 K 역시 뭐 자연수 이렇게. 그러면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2 곱하기 K인데 2 곱하기 AK니까 역시 짝수. 무슨 얘기입니까? 이래도 짝수 저래도 짝수. 얘가 짝수이거나 B가 짝수이면 그냥 곱은 짝수.
그렇죠. 짝수임을 보여준다는 것은 2 곱하기 얼마, 2의 배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이럴 때 모두 다 짝수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거나 이러면 반드시 짝수가 된다. 뭐 증명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죠. 그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인데 막상 또 증명해봐 그러면 그 중간에 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머리는 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명쾌하게 딱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이제 사실 수학 공부하면서 이런 증명보다는 계산 중심으로 또 결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생각을 펼쳐 보일 줄도 알아야 돼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펼쳐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런 방법도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3-1번의 두 번째, 요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증명할 내용은요, 실수 A, B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그러면 A가 0이고 동시에 B는 0이다. 자, A와 B가 모두 0이다. 증명하라. 그러면 제곱해서 0 되는 거는 0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없는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증명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증명. 어떻게?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맨 앞에 보면 실수 A, B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실수의 성질 하나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수라는 숫자들의 성질은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실수는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양수의 제곱은 0보다 크고요. 음수의 제곱도 0보다 크고요. 0의 제곱은 그냥 0이죠. 이렇게 됩니다. 양수나 음수를 연달아 두 번 곱하게 되면 양수가 되죠. 0만 딱 한 번 0 나옵니다. 일단 요거 실수의 기본적인 성질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 증명이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대우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보겠는데, 자,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죠? 대우를 써서 이렇게 보인다. 요거이면 요걸 보인다. 자, 만약에 5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A는 양수이거나 또는 음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A를 제곱을 하면 0보다 커집니다. 그죠? 양수나 음수는 제곱을 하면 0보다 커지겠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기본적으로 얘가 양수가 되고요. 0은 아니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분명히 0보다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다가 되죠. 그죠? 0보다 큰 양수에다가 양수 또는 0을 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분명히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0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이제 B 가지고도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마찬가지로 합니다. 똑같은 거 두 번 하기는 좀 그렇죠. B가 0이 아닐 때에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자, 고로 이래도 0이 아니고 이래도 0이 아니니까 결론 이 녀석은 이렇거나
이러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얘는 0이 아니다. 자, 요거 간단한 이야기인데 자, 요 얘기를 여러분이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실수는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언제 0이 되고 언제 양수가 되는가라고 하는 걸 구분을 해주면 그러면 증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요렇게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3-2번에 증명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자, 이것도 한번 대우를 통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내용이 제곱이 홀수이면 원래 그것도 홀수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대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고요.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자, 대우 증명 뭡니까? n이 뭐면 홀수가 아니면 뭐면 짝수이면 자, 이렇게 n제곱이 짝수가 됩니다. 이건 너무 쉽죠. 증명. 선생님 뻔한 얘기를 왜 증명합니까? 뻔한 것도 증명합니다. n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n이란 녀석이 이렇게 생겼다. 역시 m은 자연수 이렇게. 자,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됩니다. 문장을 수식으로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n의 제곱은 2m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2 곱하기 2m 제곱. 그래서 형식이 2 곱하기 뭐니까 이건 분명히 짝수죠. 그죠? 그러니까 m 제곱은 짝수다. 끝났죠. 그죠? 간단합니다. 자, 이거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귀류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귀류법은요. 결론을 부정한다 그랬죠. 그죠? 결론. 마지막에 이 뒤쪽에는 결론을 부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n제곱은 이것이 홀수이지만 그러나 n은 홀수가 아니라고 하자. 네. 자,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n제곱 얘는 홀수인데 n은 홀수가 아니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짝수겠죠. 그럼 2m 이렇게 쓰겠습니다. 역시 m은 자연수다. 그런데 n을 제곱을 해보니까 얘를 제곱하니까 이렇게 되면서 n제곱은 뭐다? 짝수 이렇게 돼버렸죠. 이거는 주어진 가정 n제곱이 홀수야 라는 가정에 완전 반대되는 안 맞는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순, 자, 별표를 이렇게 치면 이게 이제 모순이다 이 뜻입니다. 고로 뭐가 잘못된 거야? 가정을 할 때 제가 가정에서 결론이 있죠. 결론. 얘를 부정을 했습니다. 홀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억지로 우기니까 모순이 발생하지 않냐. 뭔가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다. 누가? 얘가. 그러니까 홀수가 아니라고 하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일 수밖에 없다? 홀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홀수이다. 결론을 이렇게 부정을 하면 모순이니까 너 잘못된 거고 그러면 n은 홀수일 수밖에 없다. 자, 이 방법이 귀류법이라고 하는 방법인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그죠? 수식 계산해서 뭐 n 제곱하는 거, 2m 제곱되는 거 그런 정도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방법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이 구별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대우를 이용하게 되면 증명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는 조금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명제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 용어만 정확히 이해하면 모든 게 다 끝이 나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는 이런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합시다. 그런데 이 명제는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근데 이 명제가 참일 때, 이 명제가 참일 때 어떤 경우에 참이 되느냐 하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둘이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 명제가 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제가 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기를 짝대기 2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기로 한다 했죠, 그죠? 이걸 확 줄여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은 이 녀석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러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을 덧붙이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자,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리고 동시에 거꾸로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었었어요. X가 4의 약수이면 그러면 X는 8의 약수이다. 그리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1과 2와 4. 참 전체 집합을 지난번에 우리가 정의하기는 이제 그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로 정의했었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자, 요것도 1, 2, 4, 8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거든요. 자, 이 진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봤을 때,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이거 말 맞다나 요걸 P라고 하고요. 얘를 P라는 조건이라고 붙여주고 얘를 Q라는 조건으로 이제 붙여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라지 P, 얘가 라지 Q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라지 P라는 집합은 1과 2와 4로 구성된 집합인데 라지 Q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습니다. 1, 2, 4는 공통이고요. 8이 여기 하나 더 있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P는 이란 얘기예요. P는 X가 4의 약수이다라는 것은 그 X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럼 이 집합 P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Q가 된다는 것은 이 Q가 맞다라고 하는 Q가 성립한다, Q가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 X라는 녀석이 이 집합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 안에 완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X가 P의 원소이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한 겁니다. X가 어디에 들어있다라고? Q에 들어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X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요. X는 여기 아니고요. 여기 있어요. 넌센스죠.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자, X가 Q 안에 있니? 물었을 때 아니요, X는 P에 있습니다. 이거는 개그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X가 이 안에 있어? 물었을 때 이 안에 있어. 대답이 된 거예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X가 1과 2와 4 중에 어느 하나다 라고 말했으면 당연히 다 있으니까. 그죠? 이 안에 있다. 말을 우리가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X가 P에 들어있다라는 이 말은 X가 Q에 들어있다라는 말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었다고 칩시다. 너 서울에 사니?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양천구에 살아요. 양천구는 서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너 서울에 사니? 그러면 그래 서울에 살아요. 아주 노멀한 대답이죠.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자세하게 서울 중에서도 우리는 양천구에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대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로써 서울에 산다는 걸 충분히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P이면 Q가 되기 위한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이 충분 조건이란 말을 왜 이렇게 쓰게 되었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런 용어를 우리가 만들어 쓰게 된 겁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Q 안에 있다라는 것은 P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Q 안에 있지 못하면 뭡니까? P 안엔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Q라고 하는 것은 P가 성립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돼. 반드시 꼭 필요해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붙여요. 근데 이제 지지부진하게 설명하기 싫으니까 화살표 쏘는 놈이 충분하니까 쏘는 거고 받는 놈은 필요하니까 지금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죠. 근데 그렇게 외워가지고는 수학이 안 되니까 말의 뜻을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란 말은 이런 뜻이다. 기억하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너 서울 살아? 이렇게 물었을 때 나 양천구에 살아? 충분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산다는 말은 서울에 산다라는 말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양천구에 살면 서울에 산다라는 말이 참이죠. 그러면 양천구에 산다는 것은 서울에 산다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집합의 크기, 이걸 우리가 비교를 해서 참 거짓 논한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따질 때에도 사실은 이 진리집합을 따져주면 좀 더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합니다. x가 4의 약수인 것은 x가 8의 약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고요. 거꾸로 8의 약수인 것은 4의 약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4-1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예제 4번을 보시면 다음 괄호 안에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 넣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를 보게 되면은요. x는 y는 0. 자, 이 말의 의미는 x가 0이고 y가 0이다. 자, 이 녀석은 합이 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x, y의 순서쌍을 생각할 때 0, 0 딱 한 개를 진리집합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x도 0, y도 0. 그런데 이것은 그렇진 않죠. 0, 0도 되고 음수 1, 1도 되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도 되고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분명히 이 녀석의 진리집합 x는 0, y는 0 그것을 얘가 다 포함하죠. 그래서 논리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 들어가게 되면 진리집합 개념으로 다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경우를 따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우를 따진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죠. 그게 이제 진리집합이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의 흐름이 이거면 이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둘 다 0이면 더해서 0이 맞죠. 그런데 더해서 0이라고 해가지고 둘 다 0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맞고 요거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이라면 P이면 Q라는 이 명제는 성립합니다. 참입니다. 고로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얘는 X는 Y는 0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는 0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거꾸로 X 플러스 Y가 0이라는 것은 얘가 0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조를 보게 되면 얘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요거 충분 조건. 그래서 괄호 안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세요. A와 B의 교집합은 무조건 합집합 안에 들어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상 A, B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A와 B가 같다면 교집합도 A죠. 합집합도 A죠.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 맞거든요. 아, 요거는 맞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건 논리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얘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요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증명도 해봤지만은 제곱이 0인 것은 둘 다 0일 때고 둘 다 0이면 제곱이 0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습니다. 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서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는 거니까 이런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줍니다. 요거는 뭐죠? 의미가? x 플러스 y의 절대값이 x 절대값 플러스 y의 절대값과 같다. 요거 조금만 해석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x 플러스 y의 절대값과 x 절대값, y의 절대값이 같다는 이 말은 양변을 제곱하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이것이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의 제곱이 같다. 그렇죠. 같으면 제곱해도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y, y의 제곱이고 x의 절대값 제곱, 2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자, 제곱 전개하시는 방법은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x의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xy의 절대값,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y의 제곱이라고 써주고 이렇게는 서로 같으니까 이제 지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한 번 더 쓸까요? 그럼 결국에는 xy는 2도 약분을 해가지고 xy의 절대값과 같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xy 곱하고요 xy 곱의 절대값 쳐진 게 같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절대값 쓰는데 이게 같대요. 왜 그럴까요? 아, 이게 양수기 때문이죠. 좀 더 엄밀하고 자세하게 얘기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양수이거나 0. 그러니까 이것은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것은 xy가 0인 경우도 이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상으로 보면 이것은 xy가 양수 또는 0인데 얘는 그냥 양수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가지수를 생각해 본다면 얘보다 좀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의 흐름으로 보면 이제 이러면 이게 맞는 거죠. 그죠? xy 곱이 0보다 크면 그래, 그건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맞는 건데 이렇게는 아닌 거죠. 0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것은 이것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 4번 문제처럼 도치를 시켜요. 여러분 문장에서 왜 도치 아시죠? 도치 앞뒤가 탁 바뀌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을 읽을 때 누구는 주어부터 설명을 하면 누구는 뭐가 되기 위한 목적이죠. 누구는 뭐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지금 문장이 거꾸로 됐어요. 이것이 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이 되기 위하여 누구는 얘는이죠. 얘는 이것이 되기 위하여 얘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을 보면 얘는 얘가 되기 위하여 이 문장인데 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이거는 요 흐름이니까 충분 조건. 얘가 되기 위하여 얘는 충분 조건이다. 말을 이렇게 앞뒤를 살짝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뭐랄까요? 이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말을 비튼 것에 불과하니까 항상 뭐가 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는 이라는 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자 주어
그 다음에 목적 이런 순서로 가주는 게 우리나라의 어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누가 되기 위하여로 여러분이 바꾸세요. 그리고 이제 흐름을 따져보시면 이것은 충분 조건이다. 그죠? 얘는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다섯 번째 거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각 A가 60도면 정삼각형이다. 말이 안 되죠. 각 하나가 60이라고 정삼각형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정삼각형이면 60도가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것. 이것은, 이거인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한 이것은 필요 조건이다. 그죠? 필요 조건이다. 자, 이렇듯이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을 여러분이 결정 짓는 문제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자, 뒤쪽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도 여러분 열심히 좀 풀어보시고요. 자, 명제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자, 명제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명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럼 수학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명제는 뭐다?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다룰 때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여기 대우를 생각을 한다. 이것은 증명할 때도 편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명제를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제까지 공부를 다 했고요. 자, 뒤쪽에는 연습 문제 꼭 풀어보고 복습 확실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